그리고 또 여기서 좀 뭐 화제라고 할까요? 뭐 눈길을 끌었다고 할까요? 뭐 눈총이라고 할까요? 여러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컷오프된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어제 계속 이어졌는데 또 탈당 선언까지 했고요. 좀 엄중한 상황인데 소정욱 변호사님, 어제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였나요? 앞두고 친명계 의원들과 함께 웃는 모습이 좀 찍혔어. 좀 그분들 좀 속이 상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진정성이 없는 거죠. 김영주 부의장 있잖아요. 예. 이분도 존경하는데 뭐 안타깝다 하니까 더 모욕적이다. 옛날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이런 식으로 이게 말에 진정성이 안 담기니까 오히려 이제 조롱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0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0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같은 동료끼리. 그거는 이제 명백하게 아마 재판 가면요. 거의 패소할 겁니다. 0점이. 재판이요? 만약에 재판까지 간다면 예. 0점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그 현대 적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청문하고 이유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의가 있어도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대요. 판사단데 판결문 쓸 때도 이유를 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왜 이유를 공개를 안 합니까? 이게 저는 잘못됐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부적절했다 보십니까? 뭐 어떤 일상적인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니 모든 공천에 있어서 파열음이 생기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시험지를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만 알게 되겠습니까? 언론에 이제 공표가 되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더 커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시험 자체가 부정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역대 양당이 공천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배제된 분한테 그것을 알려주는 결과는 저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네, 저 상황도 한번 보시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이재명 대표 하위 20% 네, 좀 입장을 내놨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공천에 대해서 어쨌든 다른 위원회에서 다른 시기에 어떤 점수를 합산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공천이란 것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지금 공천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둘러야 된다. 네. 그러니까 공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렇게 불만이 한꺼번에 쌓이게 되거든요. 하지만 공천을 빨리 끝내버리면 결국에는 후보자들과 함께 단합해서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 쭉 듣다 보면 언제 공천 때마다 어떤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파열음 항상 있었다. 감안하고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가 기자, 일단은 민주당이 현역 평가 직전에 룰을 바꿨다. 시험 직전에 이제 규칙을 바꿨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당에서 이 현역 의원 평가를 진행하기 전에요. 당 대표에 대한 평가는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관련 서류의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위 20%에 포함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대목인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의원 평가 방법에 당대표와 국무위원은 수행기간에 비례해서 입법 수행 실적, 위원회 수행 실적 등의 평균 점수를 가산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나 당대표는 의정 활동을 평시처럼 할 수가 없으니까 예외 조항을 둔 거죠. 그런데 한 달 뒤에는요. 수행 기간에 비례해서 입법 실적 등 일부 항목 점수 조정이라고 바꿨습니다. 가산에서 조정이라고 바꾼 건데요. 네. 그러니까 좀 모호하게 표현이 바뀌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가산의 폭이 더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 평가에 대한 방어막을 좀 미리 쳐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번 조간신문의 보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건 변호사님 또 친명 핵심 김병기 의원이 문제가 됐던 여론조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관여했다. 네. 뭐 이런 보도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선 이 여론업체 선정이 원래 최종 PT를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로 세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왜 리서치 DNA,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리서치 DNA 업체가 왜 빠졌냐라면서 당 선관위 쪽에 항의를 했고, 그러자 하루 뒤에 이 업체가 추가되면서 총 4곳으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당 관계자는 좀 이례적인 부분이다라는 의혹이 지금 일부 보도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병기 의원은요, 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좀 부당하게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답하면서요, 그 해당 회사가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말을 들어서
절차대로 하시라라는 말만 했는데 하루 뒤에 그 업체가 추가됐더라라는 것이 김병기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어제 현역 하위 20% 평가 대상에 비명계가 몰렸다라는 부분이 이 차기 당권을 노린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또 지금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에 이 비선 조직이 개입된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재명 대표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수년 전에 어떤 업체가 성남시 여론조사를 한 번 했다. 그거하고 지금 이 민주당의 정량평가를 위한 조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슈퍼마켓에서 새우깡 샀는데 강도질한 집에서 새우깡 사 먹었다고 쓰실 겁니까? 공정하게 있는 대로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다. 네,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이 내용 이재명 대표 쭉 반박을 했는데 어떤 관계에 있냐, 새우깡에 비교하기도 하는데 쭉 보시면 어떻게 반론 해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 그 업체가 3개에서 4개로 늘어난 거는요. 민주당의 의석수가 역대 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보다는 이제 4개로 어떤 풀을 늘리는 게 저는 구조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 과거에 성남시에 대해서 여론조사 업체가 참여한 적이 있다. 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당 공보국에서 말을 했어요. KSOI라는 그 회사인 것 같은데 평가 업무를 했다는 거, 성남시와 관련된 업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당 공보국에서 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는 이러한 것들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김병기 사무부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죠. 하지만 그 전에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기 전에는 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라고 보고요. 앞서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뭐 조사 점수를 뭐 바꿨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역대 양당의 대표들은요, 법안 발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당론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론을 통해서 채택된 것을 대표의 명의로 발의하는 경우가 많지, 대표가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것만 해왔다는 거. 네. 그리고 상임이라든가 그런 출석률 같은 경우는 역대 대표들이 그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역대 여당, 야당 대표들에게 다 그런 점이 지적되어 왔다는 것. 이재명 대표만 출석률이 낮고 법안 통과가 낮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정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 평가 직전 규칙 바꿨다, 여론조사 업체 선정 관여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어떤 시합을 앞두고요, 룰을 이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그 평가를 앞두고 이제 바로 뭐 대표에게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이유다. 오해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론이 조사기관이 문제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여론과 관련한 아무런 이게 의혹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전부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뭐 유령 여론조사부터. 그런데 그만큼 이게 투명하게 공신력 있는 기관을 제대로 이제 선정해서 딱 맡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성남시에 용역했던 업체,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친분이 있는 업체가 아닌가, 이런 데 충분히 의혹을 살 수 있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도 이재명 대표인데 척건이 들어갔다, 이런 데 의혹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과연 가볍게 넘겨볼 의혹이냐.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여론조사 가지고 후보를 추천한 거 아닙니까? 여론으로 경선하잖아요. 네. 실제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 기관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불투명하게 도중에 추가한다든지 뭐 또 이게 의혹이 있는, 이거는 분명히 규명을 해봐야 된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라, 책임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뭐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누군가 1등을 하고 누군가는 꼴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손옥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뭐 툭하면 그냥 무조건 사퇴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사퇴를 요구할 만한 근거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공천을 보십시오. 제3자가 봐도 이제 너무 친명하고 이제 비명,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따라서 이제 공천이
불투명하고 이제 불공정하고 결국 이제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니까 아마 이제 사퇴 요구가 나오는데 네. 원로들까지 뭐 원로들이 이제 뭐 다른 게 사적 감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전직 총리 김부겸, 그다음에 정세균, 네. 그다음에 전직 의장들까지 다 원로들이 나서서 이대로 이게 공천할 수 없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원로들이 전면 다 나선 거는 제가 알기로 이게 드문 일이에요. 날마다 한 번씩 툭 던져보는 사퇴 요구가 아니다 말이죠. 저는 좀 이게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 봅니다. 오늘 조간신문 보니까 진보성향신문도 이 대표가 당의 최대 리스크다. 이런 좀 헤드라인까지 잡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그럼 같은 맥락상에서 봤을 때. 네. 그 원로들이요.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제 지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분명히 비명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한 경우도 있고 친명이 호남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 커져가는 이유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정말 측근들이 자기 희생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 보고 사퇴를 하라는 것은요, 어떤 정말 쉽게 감정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선거를 앞으로 경선이 끝나든지 아니면 뭐 공천이 끝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론이 좋지가 않다라고 했을 때 비장의 카드로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거지 뭐 감정적으로 나 공천에 떨어졌으니까 그만두시오 이렇게 해서 물러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손월반 선생님 하나 여쭤볼게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조동식 사무총장이 불출마하거나 뭐 이런 카드를 좀 내밀어야 예를 들어 국민의힘 같은 경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먹히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또 민주당에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비교해 보면요, 국민의힘은 이제 한 위원장이 일단 불출마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철규, 그다음에 장동혁,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 김영동 전부 이제 경선으로 갑니다. 네. 전부 이제 경선으로 가요. 실제 김영동 한동훈 위원장의 비서실장은요, 상당히 안동 예천에서 처절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지역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오늘 좀 전에 천준호 비서실장 아닙니까? 천준호. 그리고 이제 지도부 있잖아요. 최고위원들. 예. 전부 이게 단수 공천 됐지 않습니까? 비서실장도.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 그다음에 수석부총장, 그 지역은 아예 시흥시장, 그다음에 동작구청장을 컷오프 시켜놓고 단수로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도부나 친명 핵심은 전부 단수예요. 나머지는 전부 비명은 겨우 이제 기회를 준 게 아까 박용진 3인 경선 이런 식으로 전부 이게 경선인데 20, 30% 감점을 받고 경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정한가? 저는 이 점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본인이 이제 지금이라도 불출마하고 잘못된 이게 경선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책임론도 나오고 뭐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쨌든 뭐 사과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러고 다니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요, 어제 서울 모처에서 이해찬 전 대표를 만나서 오찬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 해당 오찬은요, 1시간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격화하고 있는 당내의 이 공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 원내대표는요, 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찾아가서 탈당을 만류하기도 했는데요. 이 김 부의장은 지난 19일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라는 통지를 받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2월에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탈당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4선 의원이고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이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로 만약 김영주 부의장이 탈당할 경우 이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의원들이 연쇄적으로 탈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홍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이 김 부의장에 대해서 탈당을 만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요, 이번 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시점에 도리어 이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하다라면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더 큰 역량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구축해온 공정하고 투명한 이 공천 시스템으로 국민들로부터 잃었던 이 신뢰를 다시금 되찾겠다라고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막에 홍익표 사투 이렇게 갔는데 사투 벌이고 있는 홍익표 대표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시점에 도리어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국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역량 있는 정당의 태도입니다. 네, 강선필 부대변인 일단은 쭉 들어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와 홍 원내대표 뭐 일이 좀 성격이 다르다고 할까요? 뭐 역할 분담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굳은 일을 홍익표 원내대표 하고 있다고 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사실 그 가족으로 봐도 엄마가 있으면 아빠가 있고 아빠가 있으면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로의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건데요. 저는 이 최근에 의원 총회를 했을 때도 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 정무적 판단으로 봤을 때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 공천 때문에 성토가 나여 있는데 거기서 대표가 참석을 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 옆에서 같이 사진 찍고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친명 발휘하셨던 그 많은 친명들 다 어디 갔습니까? 어허. 저는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15분의 비명계 의원이 발언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책임 있게 말을 하셔야죠. 그리고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듣던 도중에 퇴장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아니 본인께서 평소에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에 생생하게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인자로서. 그럼요. 그리고 아니 성토가 나 있는 사람한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친명들이 어디 갔냐? 저는 이런 모습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정 변호사님 일단은 총선이 앞두고 있어서 이제 공천 갈등 빨리 봉합해야 되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또 쌍특검법 재표결 카드 들고 나와서 뭐 29일 날 대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이 이런 저런 상황 봤을 때 국면 전환에 좀 도움이 되는 카드일까요? 어떨까요? 아마 근데 지금도 너무 늦은 거죠. 늦었다. 원래는 이제 그 거부권 행사하면 바로 이제 그 즉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마 이제 정치적으로 혹시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에서 이제 불만을 품고 이탈 세력이 있으면 좀 이제 찬성이 있을까 싶어서 정략적으로 늦춘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은요 현역들을 거의 이제 그 시스템에 따라서 경선기를 주잖아요. 오히려 이제 이탈표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역으로 민주당에서 많이 탈당도 하고 지금 이제 공천에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29일 표결하면요 크게 변화는 없겠지만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오히려 나올 좀 수 이게 있다.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이제 공천 불만하고 탈락한 의원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경선으로 불이익하게 경선을 감수하는 과지욕을 참고 있는 이런 데 의원들이 어떨지 아마 이제 그 통과되기는 3분의 1로 통과되기는 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거기에 맞춰서 좀 이탈표 방지를 위해서 어떤 공천 과정을 좀 늦출 수도 있다. 뭐 경합 지역은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올 법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탈표 막기 위해서 늦춘 게 아니고 예. 시스템적으로 이제 그 텃밭은 마지막에 하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반발을 최대한 줄이려면 굳이 빨리 할 이유가 없죠. 저는 최대한 이게 그 등록 기한까지 늦추는 게 맞다고 봐요. 전략적으로도. 그걸 떠나서. 알겠습니다.